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학 창작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문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정대학 교수를 하면서 또 법률과 행정은 사회에 기여하는 귀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률과 행정을 보다 더 부드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기독교대학이죠. 거기에 법정대학 교수로 가서 제가 시와 수필의 문단에 등단을 해서 함께 문학을 같이 하면서 법률 행정을 전공을 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지금 10위권 이내 국가를 우뚝 섰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한류 문화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류 문화가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발전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서당에 가서 한문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 명심보감을 달달 애우다시피 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무리현 누르와 하나하나 글자가 이게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지금 생각하니 문학적 시적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 자체도 시적 표현이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저는 사실은 문학을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일기도 쓰고 글을 쓰고 또 가서 글을 써서 문학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음악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도 꼭 그러더라고요. 다독, 다작, 다상량 이런 말을 많이 강의 시간에 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산해내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을 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하면서 자연 나무 하나를 봐도 그걸로 글로 표현을 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한 편 들어도 그걸 글로 표현을 합니다. 시적 표현, 수필로 표현합니다. 저는 또 세계 여러 나라, 제가 법률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평화통일, 선교 이런 분야로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의 강의도 쭉 했습니다. 교회행정, 북한 선교관계. 또 일반 대학에도 법률행정 강의를 쭉 하고 다녔고 평화통일 안보는 우리 국내 전 지역에 가서 관공서나 또는 이제 회사 여러 군데 가서 교회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주하면서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휴스턴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와이까지 강의를 했고 캐나다도 전체 돌면서 이제 에드먼턴, 캘거리 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을 돌면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제 음악 제가 작사한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더라도 문학, 음악적인 이런 시적 표현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의 효과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력 군으로서의
문학 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는 제가 문학을 쓰다가 언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수겁이라고 있죠. 그 앱을 깔아가지고 딱 한번 물어요. 아, 오늘 날씨가 좋은데,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추석에 대해서 가을 날씨에 시 한 편 써주세요 하면은 금방 써와요. 물론 그것을 그대로 제가 활용하면 안 되죠. 제 정서적으로 맞게 제가 또 씁니다. 그게 참고로만 하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독창적으로 먼저 시를 써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남의 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시만 보고. 제가 독창적으로, 또 독창적인 시가 훨씬 더 돋보입니다. 남이 안 쓰는 얘기들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날 때 그걸 또 참고는 합니다. 아, 어떤 분야가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하고, AI에서 써준 거를.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문학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여러 요인은 물론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이라든가 관습, 법에 따라 인간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 세련되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소통이야말로 문학예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 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화도 제대로 못 봤어요. 물론 돈도 제대로 없었지만 또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고학하다 보니까. 그러나 어쩌다 한편 친구들하고 본다든가 가족과 함께 가서 보고 나서는 그 영화 한 편을 전부 밤새도록 제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또 소질이 늘어가더라고요.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 과연 내가 그 영화에서 본 드라마 그 내용과 비슷한가 아닌가, 문학적 표현도 잘했는가. 그 영화 배우들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인간 삶의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학에 하려면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써보고 많이 해야 된다. 또 독창적인 글, 시창작법에는 여러 가지 법도 있잖아요. 대조법, 도치법. 근데 어느 때는 또 시창작에서 가마솥 끓는 물에서 백합화가 피어난다,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끓는 물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는 또 그런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도치법, 앞에 쓸 걸 뒤로 낼 수도 있고 뒤에 쓸 걸 앞에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창작법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자기 독창적으로 창작, 그런 기능이 있어야죠. 그렇죠? 누가 볼 때도 아, 이 시는 잘 썼구나, 정말 독창성이 있구나. 남의 걸 그대로 모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도 안 되잖아요. 남의 시들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창작법을 갖고 써야 된다. 저는 전철에도 이제 가다 보면은 문학 시들이 이렇게 전철 붙어 있어요. 가끔 그런 시도 제가 지나가다가 좋은 시는 딱 찍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런 좋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 이렇게 껌껌한 이런 곳에 찍는 것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껌껌한 전철이 지나갈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시를 쓰면서도 수필을 또 많이 써요. 시하고 수필은 좀 다르지 않아요? 수필은 사실 그대로 잘 써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처럼 뭐 도치법이나 또는 막 창작한다고 해서 뭐 언어 같은 거, 또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특히 저는 기행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몽골, 동남아 안 간 곳 없이 전부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가서 보고 느낀 거 그대로 씁니다. 제가 캐나다, 미국 강의 갈 때는 비행기를 오래 타잖아요. 유럽 지역에 갈 때는 비행기 안에서 그 지역을 다 연구합니다. 미국 갈 때는 미국을 연구하고 책을 아예 사가지고 가요. 캐나다 갈 때는 캐나다 전체 연구하는, 또 유럽 갈 때는 유럽, 중국 갈 때는 중국, 러시아 갈 때는 또 러시아에 관한 책 다 사서 아예 읽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글을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각각 인구는 얼마고 말 표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하니까 그렇게 수필을 쓰니까 그 수필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한 20회 연재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사실 그대로 쓰면서도 아주 감동 있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보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보가 부사망 송내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속히 오라 이거죠.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왔는데 내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생들이죠. 근데 제가 아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선생님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아주 건강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평안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그렇게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딱 제목에 붙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 그 기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면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불효스러운 얘기같이도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잃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분명히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는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저의 역경의 열매 20회 연재된 걸 또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훌륭한 분들과 함께 그렇게 책으로도 발간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일보사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국민일보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각 그때 5대 일간지 여러 신문에도 제 글들이 논설로도 나가고 사설로도 나가고 또 이렇게 일반 수필, 기행 뭐 별 이렇게 많은 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방송에도 KBS, MBC, SBS 또 이제 도맡아서 평화통일관계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목, 통일의 그날 KBS에 또 그런 프로그램도 배한성 또 송도순 이런 유명한 성우들과 함께 같이 방송도 했고 또 MBC에는 두고 온 산업 프로 제가 이제 북한학을 또 북한 환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또 연구할 그런 기회가 많고 실질적으로 또 북한에도 수차례 다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해서 두고 온 산업 프로도 했고 SBS는 아주 아침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도 했고 또 텔레비뿐만 아니라 라디오에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기독교계 방송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중요해요. 특히 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로 또 AI 시대, 사이버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그거는 사이버대 총장은 그것도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중형교회에 북한 선교하라고 어떤 분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사이버대학을 세웠습니다. 북한 선교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대 총장까지 한 것도 지금 너무 감사해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 전문성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수나 교직원들이 아주 전문성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배웠죠. 배워가면서 제가 했는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대 총장 한 것도 제가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박완신 TV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글들이 법률, 행정, 지금도 이제 전문 자격사들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내용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문학 창작 비결, 문인들 모아놓고 강의한 것도 많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실 많은 물가 작가회, 거기는 주로 목사님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강의들하고 특강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장로들로 모이는 장로 문인협회, 거기에서 특강을 한 바 있고, 또 일반 문인들을 모아놓고도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문학 창작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올리면 조회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이제 구독자도 지금 5만 5천 한 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 3, 4년 됐는데 바로 처음에 이제 구독자가 1000명 되고 4000시간 이상이 되니까 구글에서 파트너로 승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복음적인 얘기라든가 또 일반적인 얘기 이런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렇죠? 법률, 행정, 문학에 대한 거 전부 지식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워서 남 주나 하고. 근데 지금 저는 배워서 남 주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바로 남에게 주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문학 창작 비결에 관해서 저의 경험과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면은 시를 잘 쓰고 수필을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비결까지 얘기하려면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문학 창작 강의 기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문학 창작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작권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도 동원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또 이런 문학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통해서 문학 창작 비결에 관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썸네일에 보면은 생명길 꿈꾸며 하는 시비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에바다 공원의 충남 홍성 도청 소재지요. 도청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에바다 공원이라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 문인들, 유명한 문인들이 여기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또 정지용 시인, 그리고 김소엽 시인이라든가 또 서비아 시인, 여러 시인들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시인들이 이렇게 함께 적혀 있는데, 저는 이 생명길을 꿈꾸며 하는 이 시는 제가 작사한 노래가 그린공강사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임청화 교수가 소프라노죠, 불려나갔습니다. 임청화 교수도 지금 목사님 돼가지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술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비를 세웠는데, 이 시비를 세우게 된 동기도 제가 충남 홍성의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기관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또 간증을 해달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마침 거기에 그 책임진 목사님이 제 사이버대학, 저희가 나온 총장을 한 사이버대학을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그렇게 반가이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에바다 공원도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 문인 시비도 봉헌도 하고 해서 저 걸 꼭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왕이면 생명길 꿈꾸며, 기독교 문인 함께하는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교회 목회 비전을 담은, 소망교회 목회 비전이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작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그림문학산 작곡가인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했고, 임청화 교수 또 목사님이죠. 그분이 소프라노가 유명한 분이 또 불러서 예술의 전당에서 불려나간 곡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 곡을 또 이렇게 11한 이 내용을 썸네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창작 비교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